서울과 대구가 7도 등 전국이 2도에서 13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 내륙, 충북, 경북 북부는 아침 기온이 0도 안팎까지 내려가 물이 얼고 서리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KBS 1라디오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장수연이었습니다. KBS 김성환의 시사야. 하루의 마무리, 오늘도 함께 하시죠.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확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크림대교 폭발 사건 이후 수도 키우를 비롯한 주요 도시에 전방위적인 보복성 공격을 감행하면서 큰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서는 우크라이나 현지와 전문가 차례로 연결해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화요일마다 찾아오는 시간이죠. 빅데이터를 통해 인터넷 이슈를 살펴보는 이슈 이수다 코너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어플리케이션과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저희 방송을 실시간으로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현 정부 들어 가장 논쟁적인 기관을 꼽으라면 감사원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있었습니다. 가장 관심이 쏠린 인물은 유병호 사무총장이었는데요. 유 사무총장은 대통령실 수석비서관과 주고받은 문자가 공개돼 유착 의혹이 불거진 것과 관련해 송구스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대통령실과의 연락이 정상적인 소통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대통령실과 몇 차례 연락을 했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기억이 흐릿하다, 답변할 의미가 없다, 이런 주장을 이어가 논란을 빚었습니다. 최재회 감사원장의 발언도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최 원장은 감사원의 독립성을 묻는 질문에 대통령도 감사원의 특정 감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법률상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곳은 국회와 감사원, 국민청원, 국무총리, 네 기관뿐이라는 야당 의원의 추가 질의에 대해서도 대통령 역시 국민의 한 사람으로 볼 수 있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요. 청취자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최재희 감사원장은 지난 7월에도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는 발언을 해 여야 의원들 모두로부터 비판을 받기도 했는데요. 감사원의 독립성 흔들고 있는 건 정말 누구일까요? You and your everyday situations, all the unnecessary complications. 오늘 밤 당신 안에 꿈틀거리는 지식 충전 본능이 깨어납니다. 여러분의 자유탐구 영역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어쩌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곽채훈 프레시안 기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한미일 동해 합동훈련과 관련해 이른바 친일 국방 논란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SNS에 올린 글이
지금 파문을 일으키고 있어요. 네, 사실 이 글은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그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친일 국방 그 주장에 대해서 반박하기 위해서 SNS에 쓴 글입니다. 네. 정 위원장은 이 글에서 독도에서 180km 떨어진 바다에서 한미일 군사훈련을 한다고 일장기를 단 일본군이 이 땅에 진주한다는 분이 나타났다. 이렇게 이재명 대표를 비꼬면서 이재명의 일본군 한국 주둔설은 문재인의 김정은 비핵화 약속론에 이어 대한민국 안보를 망치는 양대 망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조선은 왜 망했을까? 일본군의 침략으로 망한 걸까? 안에서 썩어 문드러졌고 그래서 망했다. 일본은 조선왕조와 전쟁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쓰고는 또 조선왕조는 무능하고 무지했다. 일본은 국언을 걸고 청나라와 러시아를 무력으로 제압했고 쓰러져가는 조선왕조를 집어삼켰다. 조선은 자신을 지킬 힘이 없었다. 이렇게 썼습니다. 당시 우리 의병들이나 이런 분들 엄청나게 독립투쟁했던 거는 없네요, 내용이. 네, 뭐 조선왕조와 전쟁을 한 적이 없다. 이제 이 부분이 많이 논란을 낳았는데요. 뭐 물론 저기 방금 말씀하신 뭐 그 반일 의병투쟁 이런 것도 있고 청산리 전투, 북송 전투도 있고 네. 뭐 조선왕조라고 하면 그 이전까지 올라가면 뭐 임진왜란부터 시작해서 일본과 많이 전쟁을 했었죠. 민주당은 친일 식문서관이 드러났다 이렇게 비판을 했네요. 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야당 대표를 공격하려고 조선이 일본군 침략으로 망한 게 아니다라며 일제가 조선 침략 명분으로 삼은 전형적인 식민사관을 드러냈다. 귀를 의심케 하는 천박한 친일 역사의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집권여당 대표로서 역대급 망언이라면서 윤 대통령의 굴욕적인 정상외교에 이어 집권 세력의 굴종적인 대일관을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어요. 네, 국민의힘 당권주자 후보군으로 꼽히고 있는 유승민 전 의원 오늘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이게 우리 당 비대위원장의 말이 맞느냐, 이재명의 덫에 놀아나는 천박한 발언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유 전 의원은 당장 국민께 사과하고 비대위원장직에서 사퇴하라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특히 정 위원장이 일본과 전쟁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쓴 데 대해서 그럼 임진왜란 정유재란은 왜 일어났느냐, 이순신 안종근 윤동주는 무엇을 위해 목숨을 바쳤느냐, 이 망언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고 사퇴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논란의 당사자인 정진석 비대위원장 자신의 발언에 문제가 없다. 자신의 글 내용에 문제가 없다. 이런 입장이죠. 네, 정 위원장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논평의 본질을 왜곡하고 호도하면 안 된다면서 이재명 대표가 일본군 한국 주둔을 이야기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김정일 비핵화 약속을 이야기한 게 대한민국 안보를 멍들게 하는 망언이고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것이 자신의 발언의 본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유승민 전 의원 등 당내 일각의 대국민 사과 요구에 대해서는 가소로운 얘기라고 일축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오늘 출근길 문답에서 야당의 친일국방 주장에 대한 입장을 밝혔어요. 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출근길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그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친일국방이라는 주장에 대해 현명한 국민들께서 잘 판단하실 것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또 한일관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지만 일본과의 군사협력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우려가 높다 이런 지적에 대해선 핵 위협 앞에서 어떤 우려가 정당화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어찌 보면 이번 논란의 진원지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신을 향한 여권의 비판에 대해서 어떤 입장 보이고 있습니까? 네, 이 대표는 그 상당히 강도 높게 여권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는데요. 네. 이 대표는 오늘 그 긴급 안보대책회의에서 북한은 모든 도발을 즉각 중단하고 대화 테이블로 돌아가야 한다고 이 북한에 대해 촉구하면서 윤석열 정부 역시도 위험천만한 전쟁 불사, 전쟁도 할 수 있다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 대표는 특히 위기를 핑계로 일본을 한반도에 끌어들이는 자충수를 중단해야 한다면서 최근 윤석열 정부가 일본 자위대를 독도 근해로 불러들여 합동실전 군사훈련을 연이어 강행하는 것은 좌시할 수 없는 국방 참사이고 안보 자해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를 지적하면 수용하는 게 아니라 어김없이 시대착오적 종북몰이와 색깔론 공세를 펼치고 있다면서 해방 이후 친일파들이 했던 행태와 다를 바가 전혀 없다 이렇게 여권에 대해 날을 세웠습니다. 네, 좀 화제를 바꿔보죠. 야당의 한 국회의원이 공개석상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중도 퇴진 가능성을 연상케 하는 발언을 해서 논란이 일고 있어요. 네, 한글날 연휴 때 있었던 일인데요. 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지난 8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윤석열 퇴진 촛불 집회라는 시위에 참석해서 우리가 함께 행동해 윤석열 정부가 끝까지 5년을 채우지 못하게 하고 국민 뜻에 따라 빨리 퇴진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즉각 망언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네요.
네, 오늘 정진석 위원장이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백주 대낮에 헌법기관인 의원이 도저히 입에 담을 수 없는 얘기를 한 것이다 이렇게 규정하면서 헌정질서 파괴 망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 대변인도 공당 국회의원이 사회 혼란을 획책해 정권 퇴진, 정권 전복을 선동하는 망발을 했다면서 민주당 지도부는 김 의원 발언에 대한 분명한 입장 표명을 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혹시 민주당이 공식 반응 보낸 게 있습니까? 예, 민주당이 뭐 대변인이고 지도부고 관련해서 공식적으로 논평을 낸 건 없고요. 네. 민주당 이무경 대변인이 오늘 한겨레 신문 인터뷰에서 김용민 의원의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다 이렇게 말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실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입장을 냈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오후에 이제 대통령실 관계자의 그 기자 질의응답에서 관련 질문과 답변이 있었는데요. 네. 오늘 오후 브리핑 자리에서 이 김용민 의원의 주장 관련 대통령실의 입장을 묻는 질문이 나오자 아침에 윤 대통령이 야당의 주장에 대해 현명한 국민들이 잘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지금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그 말로 가름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만 답변했습니다. 네. 정치는 말로 정치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말과 글 이게 항상 문제네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와 이어가겠습니다. 국회 국정감사가 2주차에 들어섰는데 감사원 국감이 오늘 최대 격전지가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많았는데 예상이 그대로 맞았어요. 네, 맞습니다. 지금도 8시부터 속개해서 다시 감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오전에는 10시에 개의를 해서 12시에 점심 식사를 위해 정례를 할 때까지 질의를 한 명도 못 하고 의사진행 발언 한마디로 사파 싸움만 하다가 네. 오전 시간이 다 지나가는 일도 있었습니다. 민주당에서 감사위원 전원이 이 국정감사장에 출석을 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유병호 사무총장과 문자를 주고받은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도 이 법사위 감사장으로 불러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네. 이 여야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사파 싸움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감사가 시작하고 8분 만에 바로 정회되는 등 파행도 이어졌습니다. 결국 법사위는 점심 정회 후 오후 2시 25분에야 비로소 첫 질의를 시작했는데요. 이 최재해 감사원장은 야당의 감사위원 전원 국감 배석 요구에 대해서 감사위원이 위원회에서 자유로운 소신 발언을 하기 위해서는 국정감사장이라 하더라도 본인이 처리한 내용에 대해 질의응답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최 원장은 모두 업무보고에서 감사원 감사 운영 관련해 최근 여러 우려가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감사원은 일관되게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며 공정하게 감사하고자 노력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오프닝에서 전해주신 것처럼 이 최재해 감사원장이 이 특정 사안에 대해 대통령이 감사를 요구할 수 있느냐 이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이렇게 질문한 데 대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답하면서 그 근거로 대통령도 국민의 한 사람이다 이런 답변을 해서 좀 논란이 일었는데요. 이에 대해 조정훈 의원이 법률에 의하면 감사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은 딱 4개다. 국회 그리고 감사원 자체, 국민청원 국무총리다. 대통령은 요구할 수 없다. 이렇게 반박한 데 대해서 이제 최 원장이 대통령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답을 해서 결국 조 의원 질의자였던 조 의원이 황당한 웃음을 터뜨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대통령을 개인과 대통령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국민 한 사람과 조 의원이 바로 그렇게 반박을 했고요. 아니 그러면 이제 그 법률에 따라 감사원 독립을 보장하는 이유가 뭐냐? 이 대통령이 보통 시민 같으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사실 뭐 대통령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를 요구할 수 있다는 거는 아마 좀 최 원장이 당황해서 한 발언인 것 같고, 아니 그렇게 따지면 국무총리고 국회고 대통령이 할 수 뭐 이런 근거 조항을 둘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다 국민의 한 사람이니까 그냥 하면 되죠. 참. 감사원장이 발언할 때마다 이렇게 논란이 되는데 어떻게 봐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유병호 사무총장 발언도 논란이 됐어요. 네. 유병호 사무총장이 오늘 거의 최재해 감사원장보다 이제 국회의원들이 이제 질의할 때 답변자를 지정하는데 네. 아주 답변 분량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네. 이 대통령실 이관섭 국정기획수석과 문자를 주고받은 일에 대해서 오늘 오전 신상 발언 기회를 얻었을 때 처음으로 한 얘기는 논란거리를 제공해 송구하다면서도 그 소통은 정상적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자 오전 질의에서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그러면 이제 이관섭 수석과 과거에 소통한 적이 있느냐 이제 이렇게 물었는데요. 네. 이 질문에 대해서 그분하고 소통할 일이 그렇게 뭐 없었다 이제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면서 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처음 소통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사적인 친분이 있느냐 이런 질문에는 없다고 답변을 했는데요. 네. 이어서 이제 오후 질문 때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처음 소통이었다 오전에 이렇게 답변을 했으니 그러면
그 이전에는 이 문제 말고 다른 문제 관련해서는 주고받은 이제 뭐 문자나 전화가 있었느냐 이제 네. 민주당 이탄 의원이 이렇게 그런 취지로 질의를 했는데요. 네. 그러자 유병호 총장이 그건 따로 답변드리지 않겠다 이렇게 답변을 거부한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뭐 답변드릴 의무가 없다, 답변드리지 않겠다. 이제 이탄 의원이 질문을 바꿔가면서 계속 물어봐도 이제 이런 태도로 일관을 했는데요. 아니 그냥 없으면 없다고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결국 나중에는 이제 민주당 기동민 의원 질의에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기억할 수 없고 이번 사안을 빼고 나면 많아봐야 한두 번이다. 이제 그 정도 이제 이건 주고받고 주고받았다고 답변을 한 건데요. 결국 야당 의원들은 이게 답변 거부가 이게 그 국회에서의 증언 거부에 해당한다, 고발하겠다 이렇게 상당히 격분한 태도도 보였습니다. 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이 증인으로 채택된 유병호 총장이 증언을 3차례나 거부했다면서 증언을 거부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돼 있고 이 위원회 의결로 고발해 줄 것을 이 위원장께 건의드린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글쎄요. 국감 자리에서 발언한 게 국민들한테 알려질 텐데 그 발언이 알려졌을 때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할지 그걸 좀 생각을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사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뭐 답변 드릴 의무가 없다, 뭐 이거 미주알 고주알 답변할 일이 아니다. 사실 뭐 국회의원의 질의에 대해 그 감사위원회 질의에 대해서 이제 피감기관장이 그거는 답변할 가치가 없다는 식의 답변을 한 것도 상당히 논란이었는데. 그렇죠. 답변할 의무가 있는 거니까. 예, 결국 그래서 답변을 안 하니까 이제 이탄 의원이 이제 이렇게 결국 답변을 안 하는 거 보니까 아마 있으신 것 같네요. 이제 뭐 그런 식의 반응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당초 감사원 국감이 뭐 뜨거운 쟁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게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조사 통보한 거 이 문제였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질의가 오고 갔습니까? 네, 그 서해 공무원 사건 감사와 관련해서는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이 감사 관련 개시 또는 진행 상황을 대통령실에 보고한 적이 있느냐 이런 질문을 했는데요. 이 최재해 감사원장은 이에 대해 제가 알기론 그런 일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또 서해 공무원 사건 감사 중간 발표를 언제쯤 하느냐 이런 질문에는 감사 시한이 14일까지라면서 종료 시점쯤 돼서 생각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바는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또 서해 공무원 사건 이 피격 사건 감사 착수가 이 감사위원회 회의를 거치지 않아서 위법이다 이런 취지의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감사 착수는 감사위의 의결 사항이 아니고 권한은 감사원장에게 있다. 줄곧 그렇게 해왔다고 반박했습니다.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방문과 관련한 감사를 검토하겠다 이런 최재 감사원장의 입장이 나왔어요. 네, 그 검토하겠다는 답변이 좀 사실 좀 분명한 답변이 아니어서 네. 다만 이제 어쨌든 사안이 워낙 민감하다 보니까 좀 논란이 됐는데요.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2018년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단독 방문에 대해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잇따른 거짓 해명을 했다면서 전용기 사용, 예비비 4억 편성 논란 등에 대해 감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동의하느냐 최재 원장에게 이렇게 물었는데요. 네. 이에 대해 최 원장이 한 답변이 검토하겠다는 거였습니다. 이에 조수진 의원이 재차 타지마할 방문 등에 대한 예산 신청서 감사가 필요하다는데 여기에도 동의하느냐 이렇게 묻자 그러니까 검토를 하게 되면 같이 검토하겠다. 최 원장이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요. 이 사안이 좀 민감한 사안이어서 많이 좀 회자가 됐습니다. 감사원의 사찰 논란이 일기도 했어요. 네, 요거는요 이제 그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지금 현 공공기관장들 김재남 한국원자력재단 이사장 그리고 이주민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의 이 최근 5년간 코레일과 SRT 이용 내역 자료를 감사원이 이제 코레일로부터 제출을 받은 내용이 있는데요. 네. 이게 사실 김재남 이사장 같은 경우에는 그 이사장이 된 건 올해 1월이고 지난 2020년 1월에 청와대 비서관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주민 이사장은 그 2018년 경찰서 퇴직하고 2021년에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이 됐는데요. 최근 5년치라고 하면 이제 이분들이 공직을 맡지 않은 민간인 신분일 때가 포함이 돼 있어서 이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이거는 지난 5년간 자료 제출 요구한 거는 민간인이던 시절을 포함해서 받은 거기 때문에 이건 민간인 사찰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비판을 했습니다. 네. 이 감사원장은 이에 대해서 일부 기관장에 대해 현직에 들어오기 전 5년치를 요구한 모양이다. 일부 민간인 시절 자료가 포함되어 있다고 들었는데 그 부분은 자체적으로 삭제를 한다고 한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네. 민주당 의원들은 하지만 뭐 국기문란 현종유린 사건이다. 또 7천 명 넘는 공직자가 신상 정보를 탈탈 털렸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네. 다른 상임위로 좀 시선을 돌려보죠. 국회 문체위 국정감사에서는 청와대 개방을 두고 여야간 충돌이 이어졌어요.
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오늘 문화재청 대상 국정감사를 했는데요. 민주당 의원들은 청와대 개방이 졸속으로 이뤄져서 예산 편성 과정에 문제가 많다, 이런 취지의 지적을 했습니다. 민주당 이모경 의원은 예산이 숨바꼭질하듯 쏟아져 나온다면서 대통령 자신을 위한 집무실 이전인데 이 타부처 예산을 빼앗고 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같은 당 전재수 의원도 이 청와대 활용 그 관련 계약의 91%가 수의 계약이라고 지적하면서 예외에 예외를 더하고 예외가 더 극단적 예외 상황을 만들어내고 예외를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 무법천지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네. 이 청와대 개방이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에 따라 실행에 옮겨졌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엄호에 나섰는데요. 국민의힘 이용 의원은 청와대 개방은 역대 대선에서 누구도 지키지 못한 약속을 지킨 것이라면서 이전 비용과 예산 발목 잡기 등으로 광우병 사태처럼 국민을 호도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국회 정무위 국감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미국 출장이 논란이 됐네요. 네, 그 금감원 대상 국정감사였는데요. 예. 이 이른바 윤석열 사단 일원으로 이제 꼽혔던 이제 그 이복형 금감원장이 그 오늘 처음 이제 국감에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네. 이 민주당에서는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쌍방울 김성태 회장의 페이퍼 컴퍼니 뭐 자금 조달 이제 이런 문제를 들고 나왔는데요. 네. 좀 이제 그 오늘 오후에 들어서는 이제 국민의힘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 가상화폐 관련 대북 사업이 실제했느냐, 이제 이런 의혹을 제기했는데 네. 여기서 고리로 나온 게 이 어제 그저께,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지난주 이제 그 법사위 국감장에서 있었던 김의겸 의원이 제기한 한동훈 장관의 미국 출장 관련 얘기였습니다. 예. 이 정무위 소속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오늘 국감에서 한 질의 내용이 이 김의겸 의원이 지난 6월 한동훈 장관의 뉴욕 방문이 이재명 대표 민주당 인사를 수사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네. 이 가상화폐 창시자 버질 그리피스라는 미국인이 평양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해서 대북 제재를 피해서 암호화폐를 해외 송금하는 기술을 발표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징역형을 받았다, 이 점을 지적을 하면서 네. 만약 대북 코인 사업이 실제로 존재했고 정치권 인사가 연루됐다면 큰 사건인데 가상화폐 관리감독기관 수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제 이복현 원장에게 이렇게 질문을 한 겁니다. 네. 이제 그러자 이 원장이 뭐 가상화폐 관련 해외 송금권에 대해서는 이제 필요한 통계나 국민적 관심사는 알리지만 지금 말씀하신 건은 해외기관 수사 관련 건이라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다, 이렇게 원론적인 답변만 했는데요. 네.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그 아태평화교류협회가 태국에서 이 대북 코인을 발행했는데 예. 그게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 또 왜 태국이냐? 태국은 이제 쌍방울그룹 회장이 도피해 있는 곳이고 문재인 대통령 딸 전 남편 관련 이제 이스타항공 태국이 있는 곳이다. 막 이런 의혹 제기까지 했습니다. 네. 이제 그러자 민주당도 발끈하고 나섰는데요.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실제로 확인된 사실이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에 문재인, 이재명 이렇게 다 갖다 붙이면 정쟁화가 될 수밖에 없다. 무슨 근거라도 있어야 토론이 가능하지. 이렇게 아무 근거도 없이 상대당 관련 사실을 거론하는 게 맞느냐, 이렇게 항의했습니다. 근데 김의겸 의원은 왜 그런 의혹 제기를 한 건지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기자들 사이에서 뭐라고 하는지 궁금해요. 뭐 해석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미리 의혹 제기, 그러니까 얘기 나오기 전에 미리 뭐 의혹 제기를 한 것이다, 뭐 이런 시선도 있고, 참, 그 이유가 뭔지 아직 본인이 정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아서. 그러니까 뭐 좀 큰 이제 큰 맥락에서 보면 이제 한동훈 장관의 뉴욕 방문이 좀 어떤 통상적인 게 아니라 결국 이제 야당을 겨냥한 수사를 하기 위해서 뭐 이제 직접 법무부 수장이 움직인 게 아니겠느냐, 뭐 이런 취지의 비판일 수도 아마 있지 않을까라는 해석이 좀 당시 인사검증정보단 네. 인사정보검증단 뭐 만드는 것 때문에 네, 미국의 네. 사례를 뭐 벤치마킹한다, 뭐 이런 그러니까, 목적으로 갔다고 얘기를 네, 했었잖아요. 말로는 그렇게 했지만 이제 결국은 뭐 야당 대표를 겨냥한 수사 목적으로 간 게 아니냐, 이제 이런 게 아마 김의겸 의원이 좀 두고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좀 엉뚱하게 좀 오히려 좀 불리하게 작용하는 뭐 그런 분위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복지국감에서는 연금 개혁이 쟁점이 됐다고요? 네, 오늘 복지위에서는 국민연금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렸는데요. 이 국민연금공단 김태현 이사장은 연금개혁 방향에 대해서 소득 재분배보다는 소득 비례에 중점을 둬야 한다, 이런 견해를 밝혔습니다. 네. 연금개혁 방향에 대해서 또 재정 건전성뿐 아니라 노후소득 보장 강화도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했는데요. 김 이사장은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면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한다는 전제하에 세대별 형평성을 고려하면서 해야 한다. 또 미래 세대가 지속 가능성에 대해 확신할 수 있도록 국가가 미래 연금을 책임질 수 있다는 확신을 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한 가지 이슈를 좀 더 살펴보죠. 국방부가 용산 대통령 그 집무실에 있는 청사에 새 진입로를 만들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었는데, 뭐 저 거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추측이 나왔었잖아요. 네, 대통령 설명이 나왔다면서요?
네, 이제 어제 그 경향신문에서 단독 보도를 했던 내용인데요. 네. 오늘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 김현정 대변인이 그 보도를 받아서 이 출근길 문답을 피하려는 꼼수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뭐냐면 예. 이제 용산 청사에 지금 이제 그 진입로가 지금 마련이 돼 있는데 예. 반대쪽에서 이제 역시 청사로 들어갈 수 있는 진입로를 그 기존에 이제 게이트는 있었지만 그 막혀 있던 출입로를 지금 새로 연다는 이제 그런 그 예산이 지금 배정이 되고 출근길 문답을 할 때 그때 윤 대통령이 차량에서 내려가지고 이렇게 걸어 들어오잖아요. 네네네. 그 출입구가 있었던 건데 예. 그건 말고 또 출입구를 하나 더 낸다는 얘기예요? 그 반대쪽입니다. 이제 그게 아마 그게 서편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예. 동편 출입구를 지금 안 쓰고 있는 것을 지금 새로 그 통로를 만든다는 이야기인데요. 예.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 브리핑에서 이 터무니없는 말이다. 또 그 말로 충분히 설명이 됐다고 생각한다며 이 도어 스태핑은 대통령 결단 사항이고 출입구가 어디에 있느냐, 통로가 어디에 있느냐는 전혀 무관한 문제다. 이 대통령이 누구보다 많은 애정을 갖고 도어 스태핑에 대해 그 애정을 갖고 여러분과 자주 만나려고 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가장 잘 아실 것이다. 이렇게 부인했습니다. 뭐 출구를 만드는 게 뭐 출근길 문답을 회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거 계속 할 거니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원할 경우 학업 성취도 전수 평가를 모든 학교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발언을 했네요. 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 발언 이것도 상당히 화제가 됐는데요. 윤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지난 정부에서 폐지한 학업 성취도 전수 평가를 원하는 모든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러면서 줄 세우기라는 비판 뒤에 숨어 아이들 교육을 방치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두워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근데 뭐 교육계에서는 일제고사가 부활하는 게 아니냐, 자율이라고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다 참가해야 되는 거 다 시험 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 또 이런 우려를 얘기하고 있네요. 자, 오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곽지영 프레시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러시아가 어제 오전 우크라이나 수도 키우 등 주요 도시에 미사일 75발을 공격해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로부터 이틀 전에 있었던 크림대교 폭발 사건 이후 이틀 만에 러시아가 보복 조치에 나선 건데요. 공수 피해를 입은 우크라이나는 지금 어떤 상황인지 수도 키우 동부에 있는 도시 브로바리에 거주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인 막심 씨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막심 씨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네. 지금 그 브로바리라고 하는 도시에 살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게 키우하고 대략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까? 네, 저희 공연 도시 브로바리라는 도시가 저희가 15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키오에서. 그러면 얼마 안 떨어져 있네요. 이번에 네. 미사일 폭격으로 피해가 크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피해가 있습니까? 네, 저희 도시 같은 경우에는 피해가 거의 없지만 키오에는 거의 이제 피해를 당했다고 합니다. 지금 잘 안 들려서요.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실래요? 네, 저희 도시가 피해를 안 당해봤어요. 근데 예. 키우 중심지가 피해를 봤다고 제가 들었어요. 구체적인 피해 상황이 어떤지는 혹시 얘기 들으신 게 있으세요? 예, 어제도 그렇고 지금 오늘도 이제 사실 폭격이 있어서요. 오늘도 있었어요.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러시아가 이제 미사일 공격으로 주로 발전소, 변전소 같은 이제 시설을 누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미사일 폭격을 한 시간이 월요일 출근 시간대였다고 하더라고요. 시민들이 많이 놀라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많이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키우가 폭격한 지 2달 만에 이런 많은 시민들이 그걸 이제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은 2달 전까지만 해도 키우로 러시아 군이 진격하려고 하다가 결국 막혀서 포기를 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네. 키우는 좀 평온한 일상이 유지가 됐었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지금 러시아 미사일이 키우 수도에 떨어지면서 공격을 하면서 키우는 상당히 혼란스러운 모습이겠어요. 그렇죠. 저희가
쉽게 얘기하면은 저희가 이제 2월 24일을 다시 살아본 느낌이에요. 아, 그게 어떤 의미입니까? 2월 24일에 전쟁이 시작했어요. 예. 그때 이제 처음으로 키우와 우크라이나가 폭격을 당했고, 저희가 이제 어제 있었던 이 일은 거의 2월 24일에 전쟁 시작에 살아본 다시 그런 느낌이에요. 아, 그렇구나. 공습 경보에도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질서정연하고 의연한 모습 보였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던데 대처를 어떻게 했습니까? 그게 사실은 저희가 많이 익숙했어요. 네. 미사일 폭격, 예. 공습 경보나 이런 그 소식에는 저희가 이제 많이 익숙한 편이라 그렇게 많이 혼란스럽게 대하지는 않아요. 아, 그러니까 어디로 대피해야 할지 경보가 울렸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시민들이 이미 다 익숙하게 알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럼요. 네. 우크라이나 정부는 지금 결사항전을 다짐하고 있던데요. 막심 씨도 이제 어려운 상황에서 저희하고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우크라이나 국민 중 한 사람으로서 국제사회에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요. 저희가 그거 메시지요. 제가 보내고 그 메시지는 러시아가 자기 이제 그 약간 저희가 죄를 지었어요. 우크라이나 국민들한테. 그래서 네. 지금 우크라이나 모든 국민들이 다 원하는 것은 러시아와 그 이제 푸틴 대통령한테 복수를 하기 위해서 지금 돈을 다 모으고 뭐 도네이션도 많이 하고 있어요. 네네. 네, 그래서 그 국제사회가 우크라이나를 보고 지금 또 약간 신경을 썼으면 합니다. 계속해서 신경을 쓰고 지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네. 특히 뭐 나토가 저희가 방문 시설을 지원했으면 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국제사회나 나토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지금 힘든 상황에서도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참혹한 전쟁이 빨리 좀 끝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인터뷰 응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우크라이나 현지 상황이 그렇게 썩 좋지도 않고 지금 통신도 조금 좀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전화 상태 안 좋은 거 청취자 여러분께 좀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우크라이나인 막심 씨였습니다. 이번엔 확정기로에 놓인 우크라이나 전쟁 어떻게 전개될지 정재원 국민대 러시아 유라시아 학과 교수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정전입니다. 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지금 어떤 상황인지 좀 정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최근 전세가 어떻습니까? 뭐 잘 아시다시피 동부와 남부에서 이제 우크라이나군이 도네스크, 루안스크뿐만 아니라 지금 일부 점령당한 헤르손, 자포로지아 등지에서 많은 땅을 수복 중인 상황에서 지금 있었죠. 지금 전세가 처음에는 러시아한테 유리할 것 같더니 그 다음엔 좀 교착 상태에 있다가 지금 우크라이나에 조금 좀 유리한 방향 쪽으로 가는 이런 상황이라고 봐도 되는 거죠? 예, 그렇지만 이제 저희가 좀 꼭 강조를 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 어떤 그 전선이 오르고 내리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우크라이나 영토가 점령당했고 그것을 수복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게 어떤 마치 지금 러시아가 얘기하듯이 자신들이 무슨 위협을 받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 폭발 사건이 발생한 크림대교, 푸틴의 자존심이다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던데요. 우크라이나 침공의 상징이라고도 또 얘기하기도 하던데 그렇죠. 크림대교가 가지는 상징성 어느 정도입니까? 예, 뭐 잘 아시다시피 크림대교는 이제 2014년 이래 러시아가 이제 불법적으로 현재 점령 중인 크림 반도와 또 러시아 본토를 잇는 이제 19km 정도 되는 길이의 굉장히 큰 다리입니다. 2018년에 개통을 했고요. 여기에는 기차도 지나가고 도로도 같이 있는 그런 거대한 다리입니다. 약 40억 달러, 우리 돈으로 5조 한 7천억 가까이를 들여서 만든 이 크림대교는 이제 푸틴뿐만 아니라요.
이 러시아인들에게 좀 각별한 의미가 있죠. 러시아 침략자들에게. 그래서 이 전력과 수로와 더불어서 이제 군사 민간 물류 유통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또 러시아 제국의 영토의 이제 수목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제 푸틴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그런 대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는 좀 큰 타격을 받았다 이렇게 또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지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배후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어떤 입장입니까? 예, 뭐 잘 아시다시피 우크라이나는 현재 이제 뭐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죠. 아직은 이게 이제 이 지역이 우크라이나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것이 러시아가 이 지역을 불법적으로 2014년에 산탈했다는 사실을 다시금 전 세계가 각인하게 되는 계기도 됐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우크라이나에겐 굉장히 큰 중요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조금 흥미로운 것은 이제 푸틴 개인뿐만 아니라 이제 이 지역이 철저하게 보안을 자랑했었는데, 네. 그래서 이제 뭐 치명적인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들에게 굉장히 큰 충격이고 러시아인들에게. 또 되게 무서운 것은 이제 크림도 곧 우크라이나가 다시 수복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러시아에게 큰 공포감을 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러시아는 그 동안에 이제 그 일종의 빼앗은 땅이라고 할 수 있죠. 동부하고 그렇죠. 이제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4개 주에서 주민 투표까지 실시했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걸 러시아 땅이다 이렇게 선언까지 했는데 예, 지금 실제 전황 흘러가는 거 보면은 주로 이제 그쪽 지역에서만 서로 공세를 주고받는 형태였는데 지금은 우크라이나 전역으로까지 지금 공세를 확대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전쟁이 더 확전으로 가고 더 악화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분명히 그런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여러 가지 상황이 좀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보병이나 포병 혹은 뭐 탱크 부대를 중심으로 하는 공격은 더 이상 힘들 것 같고 이러한 식으로 미사일 공격 중심에 특히 우크라이나 민간인들의 어떤 에너지라든지 그런 수도 시설 이런 쪽으로 이제 대대적 폭격을 가하면서 이번 겨울을 힘들게 만들게 하는 그런 목적이 좀 있다고 봅니다. 이 얘기는 곧 이번 겨울이 굉장히 중요한 양쪽 다 중요한 어떤 계기가 되는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일단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역으로까지 미사일 공격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러시아는 또 국제사회에서 고립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마지막에 갔을 경우에는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뭐 미국 바이든 대통령도 우려하고 있던데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 전쟁 자체가 과연 이 전쟁 자체도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못했습니다. 과연 그런 19세기식 식민주의적, 제국주의적 그런 공격과 침탈을 할 수 있겠냐라고 이렇게 많이 예측을 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격을 했었죠. 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타국의 15% 이상의 땅을 점유하고 있는데 따라서 어떤 뭐 대대적인 전략 핵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전술핵을 사용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좀 러시아의 그런 마지막 양심이랄까 이런 것들을 좀 조금이라도 좀 기대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일이 없기를 좀 바랄 따름입니다. 근데 러시아가 그냥 퇴각할 것 같지는 않고 지금 우크라이나도 지금 영토는 절대 내줄 수 없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결국 이제 국제사회가 중재에 나선다고 하는데 중재라고 하는 선이 없는 거잖아요. 전쟁이 계속 이렇게 뭐 언제까지인지 모르지만 계속 가게 되는 겁니까? 더 악화될 가능성도 있고 그 사이 피해는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실제로 실행될지 모르지만 우크라이나군이 이제 동부와 남부로 집중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 우크라이나 서부 지역을 위협할 수 있는 공동의 합동군을 베라루스와 러시아가 지금 배치하기로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것도 보면 이제 절대로 이제 물러서지 않겠다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헤르손과 지금 새로 점령한 자포로지아의 그 핵시설, 그다음에 수로 이런 것들을 장악하는 게 사실 러시아의 최고 목적이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로든 이 지역을 러시아 입장에서는 사수를 하려고 할 것이고 계속적으로 마치 과거에 우리 휴전선을 두고 마지막 엄청난 많은 희생을 치렀던 것처럼 그 전선을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은 피가 양쪽 다 파국으로 치닫는 그런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안타깝게도 그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지리하게 전쟁이 계속 이어지면서
국제적인 뭐 어떤 부담은 계속 커지고 인명 피해나 재산 피해, 뭐 물적인 피해는 계속 발생하는 사실 최악의 시나리오 상당히 오래 아니겠습니까? 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아, 그렇군요. 참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오래되는 소식이 아닌가 싶네요.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재원 국민대 러시아 유라시아학과 교수였습니다. 빅데이터로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슈 이수다. 빅데이터를 읽어주는 남자 김덕진 미래사회 IT연구소 소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자, 한 주간의 이슈 네. 어떻게 뽑으셨습니까? 네, 일단은 1위 분야는요. 연예의 분야고요. 거기서 네. 영화 분야입니다. 키워드 딱 느낌 오시지 않으세요? 부산국제영화제? 맞습니다. 아, 부산에서 그렇군요. 열리고 있는 네. 이 부산국제영화제가 5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영화의 전당 야외극장에서 이제 화려하게 막을 올렸는데 네. 코로나19 사태 이후 3년 만에 정상 개최하다 보니까 특히나 이제 코로나19 이전의 수준으로 전면 개최돼서 많은 사람들의 지금 관심을 계속 받고 있고요. 지금 이제 개막작인 이란 하디 모아게흐 감독의 바람의 향기 상영을 시작으로 해서 14일까지 영화의 전당을 포함한 7개 극장 30개 스크린에서 총 354편의 작품이 소개됩니다. 근데 이번에 좀 흥미로운 거는 이런 스크린 말고 동네방네 비프라고 하는 행사가 있대요. 네. 이게 좀 흥미를 끌고 있는 건데 뭐냐면 이제 해운대까지 영화제를 즐기러 오지 않아도 부산에서 집 근처 혹은 동네에서 무료로 영화를 볼 수 있게 이번에 이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광안대교가 보이는 해안가 동네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곳들에서 한 17개 구군 17곳에서 영화가 상영된다고 하는데요. 예. 뭐 예술 영화나 이런 좀 거리가 있는 영화 혹은 영화라는 게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근처에 또 아름다운 야경과 지역 음식 특색을 즐기면서 가깝게 볼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특히나 SNS에서 좀 화제가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영화제에 참가한 뭐 감독이나 배우들의 모습도 굉장히 큰 화제가 됐어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이제 아주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인데 이제 우리가 그 배우 이제 남우조연상 이제 넷플릭스 이제 제4회 아시아 콘텐츠 어워드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으로 남우조연상을 받은 박혜수 씨라고 있는데 네네. 이분이 해운대 일대에서 그냥 가족과 느긋하게 산책을 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어요. 근데 유모차에 이제 아이를 싣고 해운대에서 이제 본인도 어떻게 보면 그 행사를 즐기는 이런 모습들이 좀 보여져서 사람들이 화제가 됐기도 했고요. 예. 또 이제 스타 감독들을 보는 것이 이 부산국제영화제 또 묘미라고 하는데 영화 브로커로 한국 시민들에게 이제 한국에도 얼굴이 익숙하게 이제 알려져 있는 일본의 고레다 히로카시 감독 같은 경우도 그렇죠. 부산 시내에서 뭐 이렇게 SNS 인증샷을 찍거나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 이제 뭐 오징어 게임 황동혁 감독, 뭐 외계인의 최동훈 감독들도 주요 행사 참여할 때 해운대 일지에 산책하다가 뭐 사인 공세를 받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도 있었고요. 네. 또 이제 또 이 부산국제영화제 또 밤이 되면 이 배우들을 또 많이 볼 수 있는 비공식 행사들이 상당히 많다고 하는데 이번에도 배우 오달수 씨가 데뷔 20주년 기념 파티를 이제 가져서 그 안에서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도 했고 또 네. 영화 영웅 미디어데이 이후에 뒤풀이 할 때 또 이런 뒤풀이 모습들 이런 것들도 화제가 됐고요. 또 이제 강동원 씨 있지 않습니까? 네. 일명 강동원의 밤이라고 하는 행사가 벌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그게 뭐예요? 송강호, 이병헌 씨 등 이제 어떻게 보면 친한 사람들이 함께 이제 즐길 수 있는 자리들이 있었는데 이런 자리에서 어떻게 보면 뭐 멀리 있거나 특별한 자리가 아니라 누구나 네. 함께 할 수 있는 자리들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부산 시민들도 이런 배우들이 우리 곁에 있구나라는 것들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었고요. 또 이제 부산 영화제가 끝난다고 부산에서의 뜨거운 열기가 끝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부터 벌써 보라해라고 하는 키워드가 보랏빛으로 단장하는 부산의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15일이죠. 부산에서 이제 월드 엑스포 유치 기념 방탄소년단 콘서트가 그렇군요. 네. 또 이제 벌어지게 되다 보니까 네네. 벌써부터 이제 뭐 파라다이스 호텔 근처 해운대 잔디밭 방향으로 대형 화면 설치되기도 하고 방탄소년단 뮤직비디오 틀면서 오가는 관광객들의 눈길도 붙잡고 있다고 하는데요. 부산역 일대에도 이제 BTS 관련 조형물 설치되면서 공연 기대하게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뭐 배우들의 감독의 네. 뭐 집 같은 느낌? 그렇죠? 그렇죠. 부산이 그렇게 영화의 어떤 중심 도시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드네요. 네. 자, 2위 주제 살펴볼까요? 네, 2위 IT 과학 분야고요. 키워드는 반도체인데요. 이게 이제 삼성전자가 TSMC에게 1위를 내줬다라는 소식 때문에 화제가 됐습니다. 이제 네. 대만 TSMC가 뭐 3분기긴 하지만 어쨌든 세계 반도체 매출 1위에 삼성전자를 제치고 등극할 전망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TSMC가 인텔과 삼성전자 제치고 글로벌 반도체 매출 1위로 올라선 게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뭐 워낙 이쪽에서 계속 뭐 여러 가지 최근에 치열한 경쟁이 있었는데 어쨌든 지난해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서 반도체 매출에서 인텔을 제치고 세계 1위에 올라왔었는데요. 네. 근데 지금 TSMC가 이제 역전을 당하는 이제 TSMC가 그것을 또 제치는 모습을 좀 보여주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메모리 반도체 업황은 좀 부진해졌는데 그렇죠. 파운드리 쪽에서는 그렇죠. TSMC가 강하니까 TSMC가 매출이익이 오히려 지금 삼성전자를 앞지르는 현상이 나타났다. 네, 맞습니다. 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시스템 반도체 위탁 생산하는 예. 파운드리 시장이 조금 굳건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 시장을 놓고 봐도 지금 시스템 반도체 규모가 메모리 3배 정도가 되는 상황이고 또 이제 고성능 컴퓨터, 그러니까는 우리가 AI 칩들 있잖아요. 예, 이런 예. 것들이 대부분 시스템 반도체다 보니까 이쪽 시장이 크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삼성전자도 최근에 이러한 파운드리 시장을 이제 공장을 미국에 짓고 첨단 기술 경쟁에 나서고 있는 건데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좀 문제 하나가 삼성만 잘 한다고 이게 잘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를 들면은 TSMC가 대만 회사잖아요. 네. 대만 같은 경우는 이 TSMC뿐만 아니라 대만의 많은 기업들이 함께 이 기업을 받쳐주는 기술들이 있습니다. 네. 가장 대표적인 게 어떻게 보면은 TSMC에서 어떠한 그 반도체를 이제 파운드리를 만들면 후공정이라고 하죠. 후공정 업체들이 용도에 맞춰서 잘 포장을 해줘야 되거든요. 네네. 근데 대만 기업들이 후공정에 있는 아까 말한 반도체 후공정 세계 10위권을 다 휩쓸고 있다고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여기에서는 이제 별로 전무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정책적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대만은 좀 많은 기업들이 협력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시스템 반도체를 만들고 뭐 이런 파운드리를 하는 것도 있지만 그 외에 이러한 후공정을 하거나 일종의 연합군 같은 형태가 좀 필요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최근에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삼성전자 혼자만 독보적 위치에 있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구나. 그렇죠. 이게 뭔가 좀 산업 전체가 같이 움직여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하게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뭐 삼성이 싸워야 될 게 TSMC가 아니라 대만 전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그 참 상징적인 얘기네요. 네. 네. 자, 3위 주제는 어떤 분야에서 나왔습니까? 네, 3위 주제는 문화 분야고요. 두 가지 키워드가 나왔는데 첫 번째 키워드는 일단 음악 분야고요. 키워드는 TMA 뮤직 어워드라고 하는 키워드입니다. TMA라고 하는 이제 뮤직 어워드가 국내에서 있는데 이번에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때문에 계속적으로 3년 동안 제대로 못하다가 3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가 됐습니다. 실제로 이제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한 10,000여 명 정도의 관객이 모였고 전 세계 팬들이 열광했었는데요. 여기서 또 이제 우리의 이번에 그 전체적인 판세를 읽을 수 있는데 지금부터 해서 이제 연말까지 또 이제 어떤 행사들이 많이 있을 거잖아요. 시상식도 있을 네네. 거고 5연속 대상은 방탄소년단. 그런데 5관왕은 임영웅. 이 두 가지 키워드로 좀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로 팬덤이 이번에 제대로 두 개로 나뉘었다라는 거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BTS는 여전히 계속 뜨겁게 최고상을 받는 건 BTS인데 네. 그래도 다양한 분야에서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상을 받고 있는 것도 임영웅의 팬덤을 무시할 수 없다. 그래서 확실히 팬덤의 연령대가 다르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쨌든 이제 트로트를 중심으로 하는 또 새로운 팬덤이 임영웅을 통해서 중심으로 돼 있고 그리고 역시 이제 1010을 중심으로 또 많은 세대에서 여전히 인기를 끌고 있는 BTS 이 두 어떻게 보면 거물급 이 두 팀이 있고요. 그리고 나서 또 이제 그 외에도 NCT 드림이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새로 이제 이번에 또 신인상을 받게 되는 걸그룹들 같은 경우도 좀 화제가 되는 이런 좀 전체적인 흐름들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마도 이제 계속적으로 있는 그런 그 시상식에서도 좀 비슷한 흐름이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 이제 문화 분야에 또 다른 키워드가 있는데요. 네. 공연 분야에 불꽃 축제 있었잖아요. 예, 그리고 또 세계 하나 불꽃 축제 있었죠. 그렇죠. 세계 불꽃 축제가 있었고 또 드론 쇼라고 하는 키워드가 있어요. 드론 쇼요? 네, 이거 어디서 있어요? 이게 이제 좀 전체적으로 이제 좀 상대적으로 좀 주목을 못 받았는데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의도에서 서울 세계 불꽃 축제가 열린 그날입니다. 한글날이죠. 근데 그때 이제 부산 수영구 광안리 하늘에서는요. 예. 드론 쇼가 펼쳐졌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드론 쇼가 그냥 드론 쇼가 아니라 한글날 기념 드론 쇼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해요? 정말 이제 나중에 꼭 한번 영상을 찾아보시길 추천을 드리는데 네. 수많은 드론이 하늘에서 이제 광안리 하늘에서 있어서 세종대왕을 표시하거나 그림을 그려요? 그렇죠. 세종대왕의 어떤 초상화를 드론 하나하나가 이렇게 위치를 잡아가지고 수백 대의 드론이 이렇게 그림을 알록달록하게 그리기도 하고요. 또는 뭐 나란 말씀이 중객에 달아 이런 거 있잖아요. 그 글자 하나하나를 드론이
위치를 잡아서 쇼로 보여주는 겁니다. 장관이었겠는데요.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한글날 축제 때 이런 거 행사로 좀 공식 행사 이런 거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네. 실제로 이 광안리 M 드론 라이트 쇼가 이제 온라인상에서 이제 지나고 나서 오히려 좀 화제가 됐어요. 예. 그날 지나고 온라인에 뭐 유튜브나 이런 데 공개가 되니까 이제 게시판들에 뭐 세종대왕님 감사합니다. 뭐 센스 좋다. 누가 아이디어인지 몰라도 좋다. 이런 반응이 있었고요. 예. 또 이제 한 가지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 드론 쇼가 이것도 부산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건데 네. 이번만 한 게 아니라 보니까 매주 토요일 날이거나 일주일에 한두 번씩 계속 내년까지 지금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이 잡혀 있더라고요. 네. 무료고요. 그 관련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되게 다양한 형태의 드론 쇼를 한다고 하니까 한번 좀 보시면 이런 드론이 이런 아트도 멋있게 할 수 있구나라는 걸 좀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듭니다. 부산을 가야 되나? 여러 가지로 부산 갈 일이 오늘 많네요. 자, 4위 주제 뭐죠? 네, 4위 주제는요. 그 정치의 국방 분야고요. 이제 중거리 탄도 미사일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북한의 최근 이제 잇따른 미사일 발사가 전술핵 부대 운영 훈련이었다. 이렇게 북한 관영 매체가 이제 보도를 했죠. 7차례에 걸친 훈련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목표물에 대한 공격에 나설 수 있다라는 점을 강조한 것인데요. 네. 2주에 걸친 모든 훈련이 핵 탑재를 가정한 모의 훈련이었다. 뭐 이렇게 강조를 하다 보니까 지금 이러한 북한의 움직임 또 우리의 대처와 관련된 여러 이야기들이 지금 SNS를 좀 뜨겁게 달구고 있고요. 과연 네. 어떤 식으로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정말 감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에서 뭐라고 할까요? 좀 국지정 가능성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우리가 과거에도 그런 일을 겪어봤잖아요. 좀 그런 상황까지는 부디 제발 안 갔으면 좋겠다. 네. 좀 긴장에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 5위 주제 어떤 분야에서 나왔습니까? 네, 스포츠 분야의 골프이고요. 그 키워드는 김주형이라는 선수입니다. 김주형 선수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왜냐하면은 되게 어린 선수거든요. 예. 이제 20살 되는 선수고 원래 이분이 좀 놀라운 소식이 미국 프로골프 PGA 투어 지금 2승을 벌써 달성을 했습니다. 예. 근데 원래는 이분이 PGA의 정회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특별 회원으로 처음에 초대를 받았던 건데요. 네. 초대를 받고 새 시즌 첫 출전을 했는데 PGA 투어 새 시즌의 첫 출전 대회에서 우승을 했었습니다. 와. 그리고 또 이번에 2승을 한 거예요. 예. 그런데 이 2승이 얼마나 놀라운 기록이냐면 20살 3개월 만에 2승을 한 거거든요. 근데 타이거 우즈 아시잖아요. 전설의 골프왕. 예. 1996년도에 타이거 우즈가 2승을 했던 게 20세 9개월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타이거 우즈의 기록을 깬 거예요. 야. 네, 타이거 우즈보다 더 어리게 PGA에서 2승을 했다는 것이죠. 네. 이러다 보니까는 이게 1900년대 이후로 다 최연소 다승 주인공이고요. 이러니까 단순히 이제 우리나라에서보다 오히려 해외에서 특히나 미국에서 정말 제대로 된 루키 나온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 좀 나오고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특히나 이때 이제 또 이제 2021 올해 선수 캔들레이와의 명승부에서도 이제 짜릿한 승리를 거뒀었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 초에는 꿈도 꾸지 못했었던 PGA 투어 플레이오프에 나가서 2차전까지 선전하고 이제 활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 외에 또 우리나라 선수들이 4위, 7위, 8위까지 코리안 위크라고 할 정도로 톱 랭커에 많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또 우리 보통 골프하면은 네. 여자 선수들이 잘한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그렇죠. 세계 톱 10 안에 막 네, 들어가고 맞습니다. 그랬는데 남자 선수가 이렇게 우승한다는 소식 들으니까 굉장히 반갑네요. 그러니까요. 최근에는 오히려 LPGA보다 PGA에서 상당히 관심을 받고 있죠. 네, 좀 앞으로 경기 기대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자, 이슈의 수다 지금까지 김덕진 미래사회 IT연구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위기 가정들이 늘고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가정들을 미리 찾아서 지원하고 위기로부터 구하는 일이 시급한데요. KBS 강태원 복지재단은 전국의 복지관과 연대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 가정들을 찾아서 지원하는 운동을 시작합니다. 생활고로 인해 소중한 생명과 가정이 파탄나는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이 일에 함께해 주십시오. 지역 복지 전문가로서
누구보다 위기 가정을 잘 찾아낼 수 있는 복지관과 관계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KBS 강태원 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주세요. KBS 강태원 복지재단. KBS 58분 날씨. 현재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는 가운데 경기 남부와 강원 영서, 충북 지방에서 옅은 안개가 낀 곳이 있습니다. 밤사이 복사 냉각으로 안개가 더 짙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중부 내륙과 전북 내륙, 경북 내륙 지역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겠고 그 밖의 지역도 안개가 낀 곳이 있겠습니다. 특히 강이나 호수, 골짜기 주변에 있는 교량과 도로는 더 짙게 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과 모레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 오늘보다 더 낮아지면서 경기 북부와 강원 내륙, 충북과 전북 동부, 경북 북부는 0도 안팎까지 떨어져 얼음이 얼고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서울은 내일 아침 기온 7도, 광주 8도, 부산 12도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인천 19도, 서울, 세종, 울산, 제주 21도, 대전, 대구 22도, 광주, 부산 23도로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적으로 좋음이나 보통으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0.5 내지 2.5m로 일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10.1도, 습도 71%입니다. KBS 58분 날씨 전금래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이 밤 그냥 보내긴 아쉬우니까요. 당신의 하루의 끝까지 야무지게 채워드립니다. 당신의 지식 충전소 김성환의 시사야. 차량 운전자들이 가입하는 자동차 보험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죠.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과 보장성이 보다 높은 종합보험이 있는데요. 당연한 말 같지만 대부분의 차량 운전자는 사고에 대비해 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혹시 종합보험료 얼마를 내십니까? 가입 연령, 기간, 사고 유무, 교통입원 횟수 등 가입자의 조건에 따라 보험료에 차등이 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차량 가액이 수천만 원에 달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1억 원이 넘는 보상을 해주는 자동차 보험이 이렇다면 배달 라이더의 오토바이 종합보험료는 얼마쯤 들까요? 보다 저렴할 것 같으시다고요? 아닙니다. 연평균 265만 원이라고 합니다. 금융감독원이 국감자료로 제출한 이륜차 보험 현황에 따르면 보험사 12곳에 가입한 오토바이는 올해 5월 기준 8만 6천여 대였는데요. 코로나 사태 이전과 비교하면 3배 이상 증가했지만 29만 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전체 배달 라이더와 비교하면 가입률이 30%에도 미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배달 라이더에게는 기본적인 보장만 되는 책임보험보다 보장성이 훨씬 더 높은 종합보험 가입이 필수라고 할 수 있는데 가입한 오토바이는 2만 1천여 대에 불과했습니다. 보험 가입자 중 종합보험 선택 비중이 3년 전 약 40%였는데 올해는 25%로 되레 크게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왜 그럴까요? 가장 큰 이유는 평균 보험료가 265만 원으로 지나치게 비싸기 때문입니다. 보험사들은 일반 자동차에 비해 사고 가능성이 커 손해율이 높다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는데요.
손해율이 133%에 달했던 3년 전에는 보험사들이 손해를 본 셈이니 타당한 주장일 수 있지만 보험 가입자 수 증가와 보험료 인상에 따라 손해율이 63%까지 떨어진 올해까지 같은 주장을 하는 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보험이 없으면 라이더뿐 아니라 사고가 났을 때 국민들에게도 피해가 갈 수 있는 만큼 금융당국이 나서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보험사들이 조금만 더 귀담아 들었으면 어떨까 싶네요. 지금까지 오늘의 발견이었습니다. 너는 장미보다 아름답진 않지만 그보다 더 진한 향기가 너는 별빛보다 환하진 않지만 그보다 더 따사로워 탁자 위에 놓인 너의 사진을 보며 슬픈 목소리로 불러보지만 아무 말도 없는 그대 나만을 바라보며 변함없는 미소를 주네. 내가 아는 사랑은 그댈 위한 나의 마음 그리고 그대의 미소. 내가 아는 이별은 슬픔이라 생각했지 하지만 너무나 슬퍼. 나는 울고 싶진 않아 다시 웃고 싶어졌지. 그런 미소 속에 비친 그대 모습 보면서 다시 울고 싶어지면 나는 그대를 생각하며 지난 추억에 빠져 있네. 그대여 내가 아는 사랑은 그댈 위한 나의 마음 그리고 그대의 미소. 내가 아는 이별은 슬픔이라 생각했지 하지만 너무나 슬퍼. 나는 울고 싶진 않아 다시 웃고 싶어졌지. 그런 미소 속에 비친 그대 모습 보면서 다시 울고 싶어지면 나는 그대를 생각하며 지난 추억에 빠져 있네. 그대여 울고 싶진 않아 다시 웃고 싶어졌지. 그런 미소 속에 비친 그대 모습 보면서 다시 울고 싶어지면
나는 그대를 생각하며 지난 추억에 빠져 있네 그대여. 참 오래간만이네요. 신승훈 씨의 미소 속에 비친 그대 들으셨습니다. 아마 반가워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김성원의 시선은 언제나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오늘도 방송 내용과 관련한 청취자분들 문자 들어오고 있는데요. 8436님, 오토바이 보험료가 비싸네요. 물론 자동차에 비해 위험도가 높은 건 사실이지만 국가에서 보험료에 대해 조금이라도 지원해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배달료도 나라에서 어느 정도 지원해준다면 소비자들은 배달 시간을 여유 있게 기다릴 수 있을 듯해요.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저도 사실은 종합보험료, 이륜자동차 종합보험료가 260만 원이 넘는다는 거, 한 보험사는요 600만 원이 넘는데요. 그 배달 라이더에서 수익이 얼마인데 가입하기 쉽지 않지 않을까요? 계속 지금 종합보험료가 오르고 있기 때문에 라이더들의 종합보험 가입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 그래요, 거꾸로. 근데 배달 라이더 숫자는 늘어나고 있으니까 종합보험을 가입해야 되는 대상이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입률이 떨어진다고 하는 거, 그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의견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의견 많이 보내주시고요. 저희가 추첨해서 당첨된 분들께 모바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문자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원의 시사여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1시 10분입니다. 오늘 일어난 세상 곳곳의 소식들 당일 배송으로 전해드립니다. 밤차 뉴스 이현경 뉴스캐스터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국인의 무비자 일본 관광이 2년 6개월 만에 재개가 됐어요. 네. 코로나 사태 이후에 억눌렸던 관광 수요가 폭발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상황이 어떤지 궁금하네요. 네, 주변에 저보고 일본 여행 얘기하시는 분들 되게 많았어요. 네. 요즘 이제 달러 때문에도 일본에서 쓰는 비용들이 좀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환율도 좀 환율의 영향도 있고요. 네. 그래서 그 무비자 일본 관광이 2년 7개월 만에 재개가 됐습니다. 코로나가 발생하던 2020년 3월 달부터 비자 없이 이제 입국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이제는 우리나라 사람이 일본에 여행을 가면 최대 90일까지 비자가 없어도 일본에 머물 수가 있게 됐습니다. 무비자 입국이 재개된 건 2년 7개월 만이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패키지 여행만 가능했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는 개별 자유여행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하루에 입국자 제한이 5만 명으로 제한돼 있었는데 그것도 사라지고요. 그러면 이제 입국하는 분들이 코로나 의심 증상이 있으면 이제 그런 경우는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의심 증상이 없으면 별도로 검사를 안 해도 되고요. 그다음에 일본 입국할 때 대신에 그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 증명서나 그게 없다면 출국 전 72시간 내에 음성 증명서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중이용시설에서는 마스크 쓰셔야 되고요.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엔화가 약세인 상황을 좀 장점으로 살려서 관광객을 많이 모집하려고 하는 그런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 외국인의 일본인 관광객 숫자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188만 명까지 올라갔었대요. 그런데 아베 전 총리가 집권했을 때 그때 적극적으로 관광객 유치하는 전략을 취했었잖아요. 네. 근데 작년에 24만 명까지 줄어들었으니까 거의 뭐 외국 관광객이 없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활용을 해서 일본에서는 어쨌든 관광을 활성화시키겠다. 그리고 엔저를 그걸로 상쇄해 보겠다라고 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 외국인들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무비자를 열어준 게 68개 지역을 대상으로 68개 국가를 대상으로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 대신에 또 국내 관광도 활성화하겠다. 사실은 코로나 중간에도 왜
국내 관광 활성화하려고 쿠폰 같은 거 발행했었잖아요. 네네. 근데 이번에 일본 정부가 관광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내국인 지원 정책도 하는데요. 전국 여행 지원이라는 이름의 정책인데 교통하고 숙박이 패키지인 여행에 대해서는 1인 1박에 최대 8,000엔, 우리 돈으로 한 8만 원 정도, 숙박만 예약한 경우에는 1박에 최대 5,000엔, 5만 원을 지원해 주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행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희소식이 될 것 같네요. 8436님이 그렇게 또 네. 문자 보내주시기도 하셨는데요. 일본행 비행기 거의 만석이었다고요? 네. 지금 코로나19 이전에 기내에서 제일 많이 가는 국제선은 이제 일본 노선이었었는데 네. 한국에서 일본으로 가는 대부분의 비행기가 만석이었다고 합니다. 입국자는 많지 않았지만 이 방역 절차가 간소화된 탓에 뭐 길게 기다리지 않고 공항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었는데요. 주로 이제 도쿄로 가시는 분들은 그동안 가족들 제대로 못 만나서 생이별 하셨던 분들이 많으셨다고 합니다. 네네. 이제 그동안 손녀, 손자들 못 보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테고 거기서 이제 체류해서 일을 보시는 분은 가족들도 자주 만날 수가 없었는데 아마 그런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보고요. 5,000명 이상이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공항에서 일본으로 향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일주일 전과 비교하자면 141.5%가 증가한 수치니까. 근데 숫자로는 얼마 안 될 거예요. 네, 왜냐하면 지금 증가한 걸로 보면은 굉장히 많이 증가한 그렇죠. 것 같지만 아직은. 예, 왜냐하면 비행기 횟수 자체가 많지 않은 상황이고요. 네. 그다음에 일본에서 우리나라에 오는 경우는 지난 4일에 김포공항에서 하네다라 공항으로 출발한 것과 비교해보자면 김포공항에서 하네다로 출발한 탑승객이 925명이었거든요. 그 전 4일에 보면 558명이니까 차이가 좀 나죠. 근데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에 일본인 관광객이 오는 거에 대해서 좀 문을 열어야 되지 않냐 이런 목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10월 달까지 이번 달까지는 일본인 관광객들이 좀 무비자 입국으로 임시로 재개가 돼서 10월 말까지 지금 연장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네. 일본으로 이렇게 가게 문을 열었으면 우리나라에 일본인 관광객이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나라도 무비자를 열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외교는 이게 상대주의라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일본에서도 무비자를 하면 우리도 무비자가 아마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지금은 임시인데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임시적으로 하지 않고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닌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여행업계 입장에서는 굉장히 희소식이 될 것 같아요. 네, 여행사들의 일본 여행 예약 건수가 한 달 전에 비해서 18배가 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통계를 좀 보면요. 비행기 증편을 해야 된다는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항공사들이 일본 운항편을 지금 늘리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이 인천에서 나리타, 오사카 노선을 주 7편에서 2배를 늘렸고요. 아시아나항공은 이달 말부터 증편 계획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많이 모자란다고 해요. 코로나19 이전에 보면 대한항공의 일본 노선이 일주일에 194편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인천에서 오사카 나리타 다 해서 7편 2배 늘린 거니까 한참 모자라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지금 많이 늘렸다고 해도 그 4분의 1밖에 안 되는 상황이고요. 네. 아시아나항공은 지금의 5분의 1 수준밖에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지금은. 그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예. 왜냐하면 승객을 다 못 채우면 다 손해기 때문에 요즘 기름값도 너무 비싸고 하니까 그렇죠. 증편을 지금 굉장히 주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못 따라가니까 가격이 비싸요. 코로나 전에 인천에서 나리타 항공권이 18만 5천 원이었거든요. 네. 지금 40만 8천 원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유류 가격도 많이 올랐지만 네네. 굉장히 많이 오른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항공편이 좀 늘어나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연말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간다고 합니다. 요미우리 신문이 여행업체 통계를 보도를 했는데요. 지난달 일본 여행 예약이 출발지가 한국인 게 지난달에 비해서 20배, 대만은 8배까지 증가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뭐 일본보다 우리나라 물가가 더 높아졌다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네. 뭐 바깥도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도쿄보다 더 비싸요. 이런 얘기들을 일본에서 하고 있던데. 예전엔 상상을 못하는 일들. 그렇죠. 예전에는 뭐 일본 네. 가서 식사 한 끼에 10,000원, 10,000원 어떻게 10,000원을 낼 수 있어?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우리가 네.
그 정도 수준이 되고 10,000원 넘는 점심값을 내야 되는 경우도 많죠. 중심가에서는. 그렇죠. 예. 네, 맞습니다. 9718님께서는 국내 여행 타격이 있겠네요. 특히 제주도 경쟁력 점검해 봐야 할 듯요. 이렇게 네. 문자를 주셨는데요. 그것도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네. 네.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서울 도심에서 한 남성이 권총 탄환에 머리를 맞아 크게 다치는 일이 생겼는데 네. 지금 어떤 사건입니까 이게? 이게 가능한가? 저는 이제 뉴스를 접하고 아직까지 조사 중이어서 정확한 내용들이 다 알려지진 않았는데요. 서초구에 있는 주택가에서 오늘 오전 5시 33분에 50대 남성이 권총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야외에서 있었고요. 인근 병원으로 후송이 돼서 수술을 했고 위독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우선 총기라고 하니까 대한민국 총기를 함부로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총기 관리가 엄격한 편이죠. 네, 그러면 경찰 아니면 군인이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닌 일반인으로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그 근처의 주민들의 얘기에 의하면 오전 4시부터 5시 사이에 갑자기 펑 하는 소리가 났다고 해요. 예. 그리고 남성이 쓰러져 있다고 증언을 했었는데 경찰하고 소방관이 와서 해당 남성을 이제 병원으로 옮겼는데요. 그 당시에 목격한 주민의 말에 의하면 새벽 4시쯤에 고개를 푹 숙이고 바위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나서 펑 소리가 났다. 그리고 인적이 드문 공원에서 벌어진 일이어가지고 본 사람은 적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현재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현장에서는 유서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좀 경찰 수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좀 아직까지는 뭐 단정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긴 해서. 네. 근데 좀 궁금한 건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군 출신은 아닌 거잖아요. 네, 아닙니다. 이 남성이? 예. 권총이 어디서 났을까요? 이 권총 자체는 총기 번호가 있는 구형 389경 권총이라고 하는데 예? 현장에서 실탄과 함께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주변 지인들이 경찰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예? 과거에 이번에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50대 남성의 아버지가 군인이셨대요. 예? 그래서 아버지가 이 총을 소지하다가 사망하셨고 그거를 자신의 집에 보관해오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근데 해당 총기가 경찰관서에는 등록된 총기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육군본부 등의 총기를 관리하는 모든 기관을 상대로 지금 확인 작업에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요. 네. 아시다시피 허가 없이 총기를 소지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총기 번호가 부여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어떤 경우로 총기를 소지했던 합법은 아니기 때문에 모든 기관에 지금 확인 중에 있고요. 그리고 이게 너무 오래된 총기여서 사실은 확인하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A 씨가 의식을 되찾으면 또 총기가 어디서부터 갖게 됐는지를 좀 확인할 수 있을 텐데요. 아직까지 의식이 없다고 하네요. 군에서 만약에 총기가 외부로 이렇게 유출이 됐다, 흘러나갔다는 것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일 것 같고, 네, 총기 사고가 남의 나라 일만은 아니구나. 그러니까요.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사건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밤참스 이어가겠습니다. 같은 번호판을 단 2대의 차량이 동시에 존재한다. 이게 가능한 겁니까? 이제 관공서에서도 이런 결 처음 본다 이제 이렇게 된 상황인데요. 네. KBS가 어제 보도한 뉴스입니다. 지난 3월에 화물차 운전자가 춘천시에서 주정차 단속에 걸렸다고 갑작스런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분이 여기 가신 적이 없고요. 이분 동해시에 살아요, 강원도. 예. 그러니까 춘천까지 200km가 떨어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주정차 단속에 걸린 차량은 춘천의 한 병원 앞에서만 4번에 걸쳐서 단속에 걸렸다고 하는데 고지서 이제 차량 사진이 찍혀서 고지서가 오잖아요. 근데 그 고지서 안에 차량의 색깔이나 차종이 다 이분의 차하고 다른데 번호판만 같은 거죠. 그래서 계속 체납 고지서까지 받은 상황인데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분이 이제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관공서라. 네. 근데 7개월이 지나도록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황이고 오죽하면 경비는 경찰 당신들한테 청구할 테니까 내가 춘천까지 가서 이 사건 처리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신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찰에서는 CCTV에 운전자 얼굴이 찍히기는 하지만 신원을 특정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예? 이 사건에만 집중할 수 없다 이런 미온적인 태도를 이 운전자에게 보였다고 합니다. 춘천시 관계자도 아까 진행자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일이 가능해요? 이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처음 본다. 근데 어느 쪽이 공무원들조차 처음 본다.
어느 쪽이 잘못됐는지 지금 특정하지 못하지 않냐. 근데 이제 어쨌든 단속에 걸렸으니까 고지서를 보내는 건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어쩔 수 없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억울한 사람이 누군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고지서에 보면 어쨌든 차량하고 이 번호판 이분의 번호판 차량하고 다른 게 확인이 되는데 그러면 좀 중지를 해줬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의 신청 절차가 있는 거니까. 네. 그럴 때 명확하게 차량이 다르다고 하면 네. 이걸 동일한 차량으로 보기 어려우면 사실은 고지서를 보내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사실은. 예. 근데 이게 이 차량만 알고 또 있어요 이런 경우가? 그러니까 이분 말고 같은 차량을 타는 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같은 번호의 차를 지금 타고 같은 있는 번호의 분. 차량 네, 다른 사람. 그분을 찾아야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해볼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우리나라 차량 관리도 잘하고 있어요. 차량 등록 관리도 굉장히 잘하지 않나요? 그리고 사실은 귀신같이 찾아가지고 고지서 잘 보내던데요. 그 CCTV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다 찍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찾긴 찾았다고 합니다. 아 찾았어요? 예, 그러니까 같은 번호판 다른 차량 2대가 운행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한쪽에 계속 이분의 잘못한 과태료도 지금 계속 날아가서 문제가 된 그렇죠. 거였는데 경찰이 또 다른 차량의 운전자를 찾아내서 지금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억울하게 체납 고지서를 받으신 분이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일이 흔치 않으니까 춘천시에서도 자체적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인 춘천 지역에 있는 차량을 찾으려고 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7개월 동안 아무 진전이 없었던 거잖아요. 근데 참 희한하죠. 최근에 이 보도가 되고 나서 네. 춘천에 같은 번호판을 소유한 차량의 운전자가 경찰에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탐문 수사를 이제 주차 단속 CCTV를 통해서 탐문 수사를 통해서 이 동해에 살고 계시는 화물차주와 같은 자동차 번호판을 갖고 있는 차량을 찾아냈는데요. 아직까지는 어떠한 이유로 번호판을 달게 됐는지 그리고 차량을 운전하게 됐는지는 밝혀지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조사 중이라고 하네요. 경찰서에서. 그것도 참 아리송한 짓인 것 같은데. 네. 만약에 네. 우리 뭐 대포 차량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어쨌든 번호판을 위조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누군가가 위조해서 팔았을 가능성도 뭐 있을 것 같고. 그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번호판을 위조했다. 그러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는 건데요. 그러면 번호판을 위조한 것이 입증이 돼야지만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인데 춘천에서 발견된 차량의 운전자가 임의로 이제 차량 번호판을 자기가 제작해서 사용한 거라면 그것에 따라서 처벌을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자동차 번호판이 정당하게 발급해서 사용하신 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면 처분이 보류가 되겠지만 이의 제기 후에 범인이 잡힐 때까지 기다리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까지 가능성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 문제의 차량이 춘천에서 발견된 문제의 차량이 범죄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고요. 또 하나는 번호판이 애당초에 중복교부가 됐으니까 실수를 해서 공무원이 중복교부가 됐을 가능성 중에 하나인데 지난달에 태국인 불법 체류자들이 위조 번호판 100여 개를 밀수해서 판매했다가 경찰에 적발된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연루됐을 가능성도 전혀 없지는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보통에 우리가 뭐 대포차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폐차한 차량의 번호판을 뜯어가지고 그걸 그냥 달고 다니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잖아요. 일종의 미등록 차량인 거잖아요. 그렇죠. 태국에서 번호판을 지금 갖고 만들어가지고 밀수해서 두려워서 팔다가 적발된 일이 있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네요. 그것도. 하여튼 어찌 됐든 간에 지금 만약에 선의의 피해자가 생긴다고 하면 그 피해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찜찜한 상황이 될 것 같아요. 사건이 해결된다 하더라도.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운전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신경 쓰이는 일일 것 같은데요. 내일부터 횡단보도 일시 정지 의무를 어기면 범칙금과 벌금이 부과되는 거죠. 네, 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도 횡단보도에 이제 지나가려고 하는 보행자가 있기만 하면 무조건 일시 정지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오늘까지가 이제 석 달 계도 기간이었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일부터 위반하면 벌금 6만 원이 부과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를 운전자들이 얼마나 인지를 하고 있을까 하는 부분이 이제 걱정이 되는 건데요. 차량이 일단 서야 된다는 건 운전자분들 많이 아시고 보행자가 이제 건너려고 하는지 이렇게 보면서 이제 집중하면서 운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내일부터 이제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운전자가 횡단보도에서 사람이 건너고 있거나 이건 당연히 멈춰야 되는 상황이지만 건너려고 할 때도
멈춰야 되죠. 네, 일단 멈춰야 되는 상황이에요. 만약에 위반을 하시면 승용차를 기준으로 해서 벌금은 6만 원, 벌점은 10점이 부과가 되는데 석 달 동안 계도 기간이 있었는데 운전자분들 중에는 굉장히 낯설어 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벌금 부과되는 거 알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전혀 못 들었는데 오늘 처음 들었는데요. 이제 이런 반응들이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정확히는 몰랐는데 시행은 되긴 되는데 내일 당장부터 이제 이게 과태료 부과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분들이 좀 있어서 걱정스럽긴 합니다만 경찰에서는 어쨌든 도로 위에 상시 단속도 하고요. 아멘 감찰차 그리고 캠코더를 활용해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네, 저도 뭐 매일 운전을 하는데요. 네. 많은 운전자들이 조심조심 하시면서 횡단보도 앞에서는 멈추시더라고요. 네. 많이 이제 습관이 좀 되셨을 것 같아요. 근데 네. 어찌 됐든 간에 계도 기간은 다 끝났다. 네. 이제는 범칙금하고 벌금이 부과된다. 네,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아니 뭐 당연한 거지만 하여튼. 네. 자, 마지막 뉴스입니다. 요즘 스마트폰 앱으로 송금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근데 숫자를 잘못 눌러서 보내려던 금액보다 많이 보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네. 이럴 때 이용하면 좋은 제도가 있다고요? 네. 이 차고 송금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예. 잘못 보내는 거를 뭐 예를 들어서 2만 8천 원 보내야 되는데 잘못하고 280만 원 보내는 경우도 있고. 예, 그럴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전화하면 잘 못 돌려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는 차고 송금이 됐어도 돌려받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았고 만약에 돌려받으려면 소송을 했어야 됐어요. 근데 28만 원, 280만 원은 돌려받고자 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2만 8천 원인데 28만 원 보냈다. 그럼 소송을 통해서 그 돈을 돌려받는다? 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요. 네. 차고 송금 반환 제도가 지난해 7월 6일부터 제도가 시행이 됐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편 안내나 지급 명령 관련 인지대, 송달 비용, 인건비가 빼고 예부회수 회수를 해주는 거예요. 금융기관을 통해서. 그리고 그 지금 말씀드렸던 회수하는 데 드는 비용을 빼고는 나머지 잔액을 예부해서 예금보험공사에서 반환해주는 제도인데요. 예. 비대면이 굉장히 많이 늘었잖아요. 요즘에. 예. 은행 지점도 많이 없어지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차고 송금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뭐 택시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자잘해 2만 원, 1만 원 이런 금액들도 지금 요즘 송금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예. 이런 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차고 송금인으로부터 접수된 반환 지원 신청이 올해 7월 말로 해서 11,689건 171억 원인데 아무거나 다 해주는 건 아니고요. 네. 지원 대상으로 인정이 돼야지만 반환이 됩니다. 그게 3,588건 44억의 송금인이 반환이 됐다고 합니다. 금액도 보면 이게 많아도 다 되는 건 아니고요. 5만 원에서 100만 원 이하의 차고 송금에 대해서 금융회사를 통해서 자진 반환이 거절된 건에 한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반환을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10만 원에서 50만 원 미만이 36.5%, 300만 원 미만이 84%라고 합니다. 만약에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다. 네. 그건 어떻게 돼요? 그건 제외가 됩니다. 아, 그거는 제외가 돼요? 예. 알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알아두시면 네. 유용한 제도일 것 같아요. 예. 차고 송금 반환 반환 지원 제도. 찾아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네. 자, 오늘 밤참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현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최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주목할 만한 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일제강점기 조선 총독부가 주도한 한반도 고적조사에서 발굴 수집된 자료들을 어떻게 활용할지 논의하는 자리였는데요. 흔적 역사, 오늘은 일제강점기에 남겨진 자료들, 특히 낭랑 관련 유물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경향신문 이기환 히스토리텔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제강점기에 남긴 자료가 얼마나 됩니까 대체? 예, 그 문서로 이렇게 따지니까 1912년부터 45년까지 남긴 자료가 603책, 26만 쪽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 기간 중에 발굴 조사한 뒤에 그 수습한 유물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은 조선 총독부 박물관을 거쳐서 해방 후에 국립박물관 쪽으로 이제 이관이 됐는데 그런 그 유물까지 합해서 지금 현 그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유물로 따지면 총 한
41만 3천여 점 총 따지면 그렇게 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해방위에도 발굴조사도 하고 수집하고 기증도 받았기 때문에 총 한 41만 점이 넘는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자료 가운데 낭랑 관련 유물에 대한 얘기해 주신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낭랑이라는 게 이제 한사군의 하나잖아요. 예. 중국 뭐 식민지라고 할 수가 있는 건데요. 그래서 그 낭랑 관련 박물관 소장 유물 및 관련 자료가 상당히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물은 한 17,000여 점이 되고 일제가 남긴 사진 자료는 한 4,000여 점 낭랑 관련 사진이 많습니다. 그래서 박물관에서 2000년 들어서 그 소장한 그 낭랑 자료들을 재검토하고 그래서 낭랑 특별전도 열고 또 보고서도 2권 펴냈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 평양 서감리 구호분입니다. 이 낭랑조 고분인데요. 네. 그 보고서를 이렇게 펴냈어요. 그런 다음에 보고서를 내느라고 꺼낸 유물들을 다시 정리하다가 그 어떤 유물 한 점에서 그 먹글씨로 쓰여진 명문을 하나 읽어냈습니다. 어떻게 쓰여져 있었는데 그래요? 그 서감리 9호분 유물 중에서 원거리용 화살 발사 장치라고 해서 녹이라는 그런 유물이 있었는데 네. 그 장치 뒷면을 알코올로 닦다가 조자릉용이라는 그런 명문을 읽어냈습니다. 조자릉이 썼다 뭐 이런 이야기죠. 네. 워낙 오래된 유물이어서 잘 보이지는 않았었는데요. 그래서 몰랐는데 알코올로 닦으면 선명하게 이렇게 보이다가 또 이렇게 뭐 날아가면은 이렇게 마르면은 또 시간이 지나면 또 흐려진다고 뭐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근데 조자릉 하면 네. 사람 이름 같기도 하고 누구누구의 무덤. 그러니까요. 뭐 조자의 뭐 릉이냐 뭐 이렇게 네. 할 수도 있는데 여러 해석이 있을 수가 있는데 후한서와 같은 당대 역사서를 보면 자릉이라는 이름을 쓰는 인물들이 여러 나타난다 그래요. 그래서 그래요? 조시성을 가진 자릉이라는 인물이 쓰던 화살 발사 장치다라고 해석이 됐는데 글씨는 그때 한나라 시대의 그 서체인 예서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유물이 나온 서감리 9호분을 누구 무덤인 추정해 볼 수 있을 거 그럴 아니에요? 수 있는데 그거 자체로는 될 수는 없고요. 예. 사실 그 서감리 9호분 하면 잘 모르실 텐데 우리나라 국보로 지정된 유물 중에 순금제 띠골이라고 있습니다. 그걸 금제교구라고 어려운 말을 쓰는데 네. 아마 그 사진을 보면은 아 이거구나라고 알 수가 있는 되게 유명한 그 이 황금 허리띠입니다. 버클이죠, 버클이라고 볼 수가 네. 있는 거고요. 이 서감리 구호부는 그 황금 띠고리 버클이 출토된 국보죠, 국보. 그 기원후 1세기 무렵의 낭랑 고분입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정도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조시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중국인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무덤의 주인공이 조씨냐라고 한다면 반드시 그렇지는 않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는 조자릉이라는 인물이 그 중국 혼란기에 한반도를 이렇게 건너왔던 망명객이거나 한나라가 낭랑군에 파견한 뭐 식민지라고 하니까 그 관리구나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예. 그 조자릉 명문은 그래서 이제 평양이 한나라가 고조선을 멸망시키고 설치한 낭랑군의 관청이 있었던 곳, 그러니까 치소가 있었던 곳이다라는 선입견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서감리 9호분이 일제 네. 강점기에 발굴됐다고 하셨잖아요. 네. 언제입니까? 정확한 시기가? 예, 그 사연이 많은데요. 그 시작은 일제가 통감 정치를 자행했던 1909년까지 올라가는데 그 당시 일본인 학자였던 유명한 학자가 있어요. 세키노 다다시하고 이마니시 유라는 그런 학자들이 2달 간격으로 평양의 고분 2곳을 조사를 했는데요. 예. 그 고분을 조사하고 난 다음에 아 이거는 뭐 고구려 고분이구나 둘 다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그런데 이른바 서감리 을분이라는 고분을 봤던 이마니시 류라는 인물이 2년 만에 입장을 바꾸는데 왜 그러냐면 을분에서 나온 명문 유물 가운데 왕 X라는 그렇게 쓰여진 칠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명문을 뒤늦게 읽고 아 이 왕 X는 중국에서 일어난 반란을 피해서 낭랑으로 건너온 중국의 망명객인 낭랑 왕씨의 후예다라고 본 겁니다. 이게 무슨 근거로 그렇게 본 겁니까? 후한서를 보면은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뭐 이 기원전 177년에 한나라 본토에서 왕쟁이라는 인물이 반란을 피해서 낭랑으로 망명을 했고 그 후에 낭랑에서 정착해서 200년 이상 터전을 겪고 살아서 낭랑 왕씨를 잃었다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마니시 류가 그 왕씨 가문의 후예가 바로 서감리 을분이라는 데서 그 나타난 명문 왕 X다라고 인물로 본 거죠. 근데 좀 그런데요. 지금 자존심 상하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평양이 고구려 본거지가 아니라 낭랑군의 본거지로 바뀐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1913년에 대동강 남쪽에서 조성된 토성이 이렇게 보였는데 그 토성에서는 낭랑 예관이라는 명문, 그다음에 낭랑 태수장이라는 명문 유물이 계속 출토가 되고 이어서 이제 평남 용강에서는 점재현 신삽이라고 유명한 그런 비석이 발견되는데 명문 비석 내용 중에 보면
점제라는 단어가 보이는데요. 이 점제가 낙랑군에 속한 25개 현 가운데 하나다라고 했거든요. 그럼 평양이 중국의 식민지였다? 뭐 낙랑이 한 나라가 기원전 108년에 고조선을 멸망시키고 기원 후 313년까지 한반도 서북부를 지배한 한사군 중 하나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조선 총독부가 1916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벌인 고족 조사 사업이 있습니다. 유적을 조사하는 사업인데요. 예. 거기에 이제 평양 일대 낙랑고분 조사를 당연히 이제 영순위로 이제 꼽았죠. 그 총독부 문서를 보면은 그게 나옵니다. 지금 아까 얘기했던 그런 몇십만 건 되는 문서에 나오는데 네. 이렇게 나와요. 뭐냐면 그 왜 조사를 했는지가 쓰여져 있는데 단군의 건국 설화는 그 근거를 찾을 수가 없다. 그래서 한반도 역사상 비교적 연대가 명백한 것은 한사군의 시기가 처음이다. 그래서 우리가 한사군 유적부터 조사한다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거 뭐 우리나라 역사가 중국 식민지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뭐 평양의 서감리 9호분 그것이 1916년 조선 총독부가 1차로 첫 번째로 조사한 10기의 고분 중에 한 기였다라는 거죠. 뭐 이게 일제 뭐 우리 역사 말살 정책에 따라서 뭐 이런 식의 역사들을 만들어낸 건가 하는 의심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그러면 이 발굴 조사에서 국보 띠고리가 출토가 된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 서감리 9호분 발굴이 시쳇말로 보면 대박 발굴이었는데 이 무덤 주인공이 묻힌 나무관, 그러니까 목관 안에서 각종 장신구를 실제 착용한 그 모습, 그 위치대로 뭐 노출이 됐습니다. 칼 손잡이 그리고 칼집 일부로 옥으로 장식한 철제 장검이라든가 혹은 금으로 뭐 장식한 철제 칼 세트 이런 게 확인이 됐고 주인공의 가슴, 눈, 코, 입, 항문, 손 뭐 거기에 이제 삽입이 됐거나 그 위에 놓았던 그런 장례용 옥 세트가 이제 주르르 나왔는데요. 무엇보다도 화려하게 이를 데 없는 아까 얘기했던 그런 국보, 순금제 띠고리가 모습을 드러내죠. 보통 이제 무덤 발굴하면 무덤이 무너지거나 형태가 좀 훼손이 되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거는 원래 부장했을 때 그대로 그 모습대로 남아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 낙랑고분들이 뭐 무자비한 도구를 당했는데 다행히 그 도구를 피한 무덤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 관이 있고 그 곽이 있잖아요. 나무 곽이 있고 그 사이에서도 많은 유물이 나왔고 그래서 향을 피우는 향로죠. 박산로가 나오고 음식 조리용 취사기, 식기, 그 술을 담는 그릇 뭐 이런 각종 청동 및 금속 용기가 8점이나 나왔고 오칠한 소반이라든가 그런 칠기 제품이 29점 출토되기도 하고 그 출토 유물을 다 세어보니까 총 100건 정도가 되는데 365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대단하네요. 근데 그중에서 지금 국보로 지정이 된 게 아까 혁띠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띠고리잖아요. 띠고리죠. 띠고리. 어느 정도가 띠고리가 그 보존 가치가 있고 대단한 유물이길래 국보로까지 지정이 되는 겁니까? 군기 일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국보 띠고를 제가 그 기사를 쓰면서 공부를 해보니까 연구가 그렇게 잘 되어 있지는 않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낙랑제 그러니까 중국제라는 어떤 선입견 때문인지 뭔가 이게 눈여겨본 연구 성과가 이렇게 별로 없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 나온 보고서를 보니까 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때서야 이제 비로소 자세하게 나오는데 정말 정교하고 아름다운 띠고리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얇은 금판을 두드려서 표면에 용 모양을 새긴 다음에 푸른색의 터키색, 그다음에 붉은색의 악료를 이렇게 장식해서 만든 그런 뭐 허리띠 장신구였는데 금의 순도가 최고 23.8K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그 410이라 그래갖고 순금이 24K잖아요. 거의 뭐 이 순금이라고 볼 수가 있고 99.3%까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순도가 높은 금을 당시에도 만들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 금판을 말발굽 형태로 제작을 했고 테두리 부분을 이렇게 접어가지고 입체감 있게 만들기도 했는데 바탕 금판의 두께가 약 0.3에서 0.7mm, 그다음에 표면을 장식한 금선의 두께는 0.2에서 1.1mm 정도가 됩니다. 아, 대단하네요. 그 시대 2000년 전 아니에요? 네, 어떻게 이런 걸 만들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띠고리 표면에 이렇게 화려한 용을 뭐 이렇게 새겨 넣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각각의 용은 금선과 금 알갱이로 해갖고 눈, 코, 뿔 그리고 발가락 이런 것들을 표현해서 붙였는데 각 용의 뼈대가 있잖아요. 허리, 그 척추 이런 것들은 금선하고 굵은 금알갱이로 이렇게 띠처럼 이어붙여서 굉장히 도드라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용의 표현에 쓰인 그런 금알갱이의 지름은 0.3에서 1.6mm 정도에 불과한데요.
그 보고서를 보면은 용이 한 7마리라고 나와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제가 기사를 쓰면서 어떤 연구자 정통한 그쪽 공예품의 그 정통한 연구자하고 이렇게 보여주니까 보니까 한 마리가 더 있더라라고 이제 용이요? 하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니까는 역시 오른쪽 부분을 보니까 얼굴 밑으로 이렇게 급격히 트는 바람에 얼굴이 잘 안 보이는, 눈이 잘 안 보여서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오른쪽 부분에 큰 용 한 마리가 더 표현되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숨어 있었던 거네요.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8마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숨어 있는 한 마리를 찾아냈다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 띠고리 표면을 보면 물방울 모양으로 알집같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한 40개 정도가 남아 있는데 그 알집에 이제 그 터키석, 작은 터키석을 끼워서 장식을 했는데요. 지금은 거의 그 터키석이 없어져 갖고 단 7개 정도만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터키석 하면은 당시에는 우리나라에서 터키석 안 나왔을 것 같은데 예. 그럼 어디서 구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수입품인지 모르겠어요. 정말 아름답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본 거는 처음이었는데요. 그래서 이게 되게 그 아름답구나, 국보에 자격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긴 들었습니다. 또 하나의 핵심 유물은 뭐냐면 그 거섭 3년명 7기 쟁반이었어요. 이 거섭이라는 그러니까 명문이 나온 건데요. 이 거섭이 뭐냐 봤더니 전한시대 그러니까 한나라의 마지막 군주인 유영이라는 군주의 연호거든요. 그러니까 기원 후 6에서 8년, 3년 정도 사용했는데 거섭 3년이니까 기원 후 8년이죠. 그 무렵에 그 무덤도 조성이 됐을 것이다. 라고 이제 연대가 확실하게 나온 거죠. 말씀하시는 가운데 그 띠고리 찾아서 사진을 지금 보고 있거든요. 예. 방송 들으시는 청취자분들도 꼭 한번 검색해서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정말 아름답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정교하고. 여태까지는 그냥 무신경에 넘어갔거든요. 중국제라 그래서 그런지 그랬습니다. 네. 네. 그 서감리 9호분 띠고리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사진 보실 수 있으니까요.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고족조사 사업 1년 차였는데 지금 엄청난 발굴 성과를 거뒀던 거잖아요. 예. 아니 일제가 난리가 났겠어요. 그러니까는 여기 가뜩이나 이제 한국 역사의 타율성, 정체성을 강조하려 했던 일제가 옳았구나 싶었겠죠. 그때부터 식민지였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 그리고 이제 한반도 남쪽에는 임나 1본부를 찾으려고 그렇죠. 또 가야고분을 막 파헤쳤거든요. 그러니까 북쪽에는 한사군, 밑에는 임나 1본부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 쌍으로 이렇게 그 발굴을 막 하고 도굴도 무자백에 자행이 됐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한반도 서북땅 그 평양 일대에는 이제 중국의 지배를 받은 낭낭의 옛 땅으로 지목을 해서 광범위하게 파헤치기 시작했는데요. 거의 낭낭 광풍이다라고 할 정도로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제가 패망 직전인 1943년까지죠. 그 발굴 조사로 파헤친 낭낭 고분이 무려 93기더라라는 그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대단하네요. 네. 근데 일제로서는 원래 그 생각했던 소기의 목적을 거둔 겁니까? 예, 근데 그 낭낭 발굴을 주도한 세키노 다다시가 뭐라 그랬냐면 조선은 예부터 중국 문화의 은혜를 입었고 그 침략을 늘 받아서 항상 복속해왔다라고 하면서 자연히 그렇기 때문에 사대주의와 태형 고식주의에 빠져서 국민의 원기도 없어졌다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조선이란 나라는 영원히 남의 나라 속국이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된 거죠. 조선의 왕조가 부패했다고 하는 정치인의 말의 생각이 갑자기 나는데요. 근데 일제 입장에서 신이 나서 한국의 역사 정체성하고 타율성을 원래 한국은 원래 그런 민족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취급을 한다는 거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가야 쪽에서도 그런 걸 임나 1본부를 입증할 만한 그런 증거가 하나도 못 찾았어요.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낭낭 고분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그 100% 중국 한나라 문화를 대변할 수 하냐?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게 뭐냐면 그 낭낭의 치소, 즉 행정기관이 존재했다는 평양 대동강 남한의 고분들을 보면 원래 그 한사군이 설치되었던 무렵 기원전 1세기 정도 되는데요. 그 평양 일대의 묘제는 그 덧날 무덤이었어요. 나무가 무덤이었는데 기원 전후부터 되게 그 새로운 묘제가 등장을 합니다. 무덤 그 방식이 등장을 하는데 원래 무덤 구덩이 속에서 사각 형태 덧널 나무각을 만든 다음에 그 안에 다시 2개 이상의 나무관을 계속 이렇게 그 두는 되게 그 복잡한 무덤이었습니다. 그걸 이제 귀틀미라고 하죠. 이게 용어가 어려운데요. 예, 귀틀이라는 게 마루 같은 구조물을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그 굵은 나무로 미리 틀을 짜놓는 걸 얘기를 하거든요. 나무로 사각형 형태의 어떤 틀을 놓고
그 안에 목관을 2개, 3개 이런 식으로 계속 그 안에 끼워 넣는 겁니다. 채워 넣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귀에 틀이라 그래서 틀 만들었다 그래 갖고 귀틀이라고 한 거죠. 근데 그 한 분을 모시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무덤을 만들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2명 이상 이제 누워 있습니다. 그래서 귀틀면을 보면 보통 그 하나의 나무각 안에 목관이 2, 3개, 4개 뭐 이런 식으로 그렇군요. 그러니까 큰 나무관을 짜놓고 거기 곽을 짜놓고 곽을 짜가지고 그러니까 관을 이제 여러 개 이렇게 착착 배치를 해놓는 그런 식이죠. 예. 그래서 이 국보인 순금제 허리띠 장식 뭐 이런 국보고 유물이 쏟아진 서감리 구호분 역시 귀틀묘라고 하는 그런 그 묘인데요. 예. 그런데 이 서감리 구호분은 다른 귀틀묘하고 비교해봐도 뭔가 좀 구조가 특이해요. 무덤 구덩이 바닥에 돌을 이제 깔아놓은 것도 좀 그 이상하고 그다음에 무덤 구덩이와 덧날 사이에도 그런 돌 같은 거를 계속 이렇게 채워놨거든요. 이게 어떤 특징이 있는 겁니까 그러면? 이전하고 비교할 때? 고조선의 그런 무덤 전통이 돌무덤 적석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다면 뭐냐 이 서감리 구호분이 귀틀묘인데도 뭔가 돌이 여기저기 깔려 있다. 그거는 결국 고조선의 향기를 짙게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무덤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고조선의 그 이 전통을 이어받은 그런 무덤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다른 귀틀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의 덧날 안에 나무 관이 여러 개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서감리 구호분의 주인공은 한 명뿐입니다. 그럼 굉장히 지체 높은 사람이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일본 학자들이 서감리 을분, 그 예전에 판 을분에 출토된 왕 X 명문을 두고 그랬잖아요. 200년 전에 한반도에 그 한나라에서 한반도로 망명한 낭랑 왕씨 가문의 후예 무덤이다라고 했는데 설령 낭랑 왕씨가 중국에서 온 망명계의 후예라 그래도 200년 이상 한반도에 와서 정착을 하고 있는 그 사람한테 중국인이라고 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기화한 지가 벌써 200년이 지난 사람이 거의 한국 사람이 된 거 아닐까요? 그러네요.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200년이면 당시에 수명으로 따졌을 때 몇 대가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8대 정도 바뀌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중국 역사서인 후한서를 보면 이런 그 심상치 않은 기사도 보여요. 뭐냐면 그 토인인 왕조라는 인물이 낭랑태수를 죽이고 스스로 낭랑태수로 칭하면서 6년간 낭랑군을 장악했다라는 건데 토인이라는 말이 뭐냐면 그 토착 세력이라는 말이거든요. 그 토착 세력은 결국 고조선계 제지 세력이다. 고조선계 후예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아까 왕씨 얘기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왕씨더라도 중국 망명객일 수도 있지만 그게 이제 그 왕씨 성을 우리가 칭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고조선계 인물도. 그러네요. 그런 인물일 가능성이 많다라고 해서 그래서 어떤 경우든 간에 그 망명갱이든 아니면 토착 세력이든 중국인이다라고 그냥 그렇게 지나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뭐 서감리 구호분 주인공을 중국인이라고 하면 안 되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이 조자릉 아까 명문 나왔다 그랬는데 그 조 씨를 중국인이라고 해석할 수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낭랑인이라는 그런 표현이 학계에서 등장을 하는데 이 낭랑인은 2000년 전에 한반도 서북부에 살았던 인물들 고조선과 한나라의 문화를 융합해 갖고 나름 독특한 문화를 창조한 그런 특별한 종족 집단이다. 독특한 종족 집단이라고 새로운 그런 낭랑인의 개념을 만들었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띠고리도 이것도 중국제라고 하면 안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이 뭐 중국제니까 무슨 대한민국 국보가 가능해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이 띠고리를 누가 찾냐. 결국 낭랑인이 찾고 그런 고조선계 제지 세력이 찾고 중국계 망명객이 찾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결국 한국인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네요. 우리가 역사를 보는 관점에 따라서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시야가 달라질 수 있구나 이걸 다시 한번 느끼게 돼요. 낭랑인도 결국은 한국사의 당당한 주역이다. 그게 자리매김을 해야 된다. 중국인이라고 우리가 치고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흔적의 역사 지금까지 경향신문 이기환 히스토리텔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조금만 날짜가 바뀔 텐데요. 내일부터 청취율 조사가 진행됩니다. 시사야 애청자분들이라면 02로 시작되는 번호 꼭 받아주시고요. 김성환의 시사야 잘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김성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다혜의 영화관, 정여울의 도서관.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아름답고 풍요로운 책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작가 정여울입니다. 이번 주에 함께하는 작품은 일연의 삼국유사입니다. 곧 아기를 낳아야 한다며 한밤중에 스님을 찾아온 아름다운 여인. 여인을 보고 두 스님은 서로 다른 입장을 보여줍니다. 노일부득은 그 정경을 불쌍히 여겨 거절하지 못하고 촛불을 들고서 은근하게 대했습니다. 고통받는 여인을 안쓰럽게 여기는 마음. 그것이야말로 노일부득이 여인의 유혹을 극복하는 비결, 즉 자비심이었습니다.